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방 3년사라고 불리는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상황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가 상당히 크게 흔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세가 어떻게 보면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결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 좌익과 우익 간에는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벌어지는데요. 우선 좌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총체적 지지. 이 결정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완벽하게 100% 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안에 초점을 맞춰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익 같은 경우는 신탁 통치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춰서 반탁을 주장하게 되죠. 절대 모스크바의 결정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서 1946년 초부터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도 신경을 쓰기는 해야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군이나 소련군 입장에서는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스크바 결정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에는 1946년 3월에 서울 덕수궁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미소공의의 목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협의 대상, 즉 한반도 어떻게 보면 국내 세력들 중에 어떤 단체들하고 이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건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소련 간의 갈등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둘 다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에 새롭게 들어설 임시정부라든지 훗날의 정식 정부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세력하고 가까운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 임시정부 수립 참여 협의 대상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조건이. 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의사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단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 공산화를 막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익 세력을 어떻게 보면 이 협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소련 같은 경우는 기본 태도가 이겁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가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건데 그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단체들하고는 협의할 수 없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둘 다 아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들도 좌익 세력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춘 거죠. 왜냐하면 이 좌익들이 총체적 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좌익 세력들만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될 경우.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자유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1946년 5월에 그러니까 2달 동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첫 번째 안건마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일단은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 터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소공의가 어떻게 보면 휴회가 된 이후에 국내 정세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상황에서 중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승만이 이 당시에 정읍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연설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읍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이 뭐냐?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자, 이승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반소련, 반공. 자,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 이승만이 정읍에서 공산주의의 침략 그리고 소련의 어떻게 보면 점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하나마 남한에서의 어떻게 보면 단독 정부라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자,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누구도 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38선이 어떻게 보면 설정이 된 거죠. 임시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논쟁이 펼쳐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세력들 내부에서도 야, 이렇게 좌와 우의 대립이 극렬하게 치달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더라도 분단이 고착화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등장을 하는 게 요겁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 펼쳐진다는 거. 어찌 보면 미소공의가 결국에는 중단이 되면서 이 미소공의를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국내 세력들 간에 어떻게 보면 합작을 통해서 풀어보자라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알아두셔야겠죠. 그 당시 좌익 계열과 그리고 그 당시 우익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가 있었는지 그걸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좌익 세력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세력은 박헌영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을 재창당했던 인물이고요.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좌익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좀 중도적인 입장에 취해 있던 사람이 건준을 세웠던 여운형 같은 인물이 있죠. 자, 그리고 우익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좌익에 반대했던 극우적인 성향을 가졌던 게 이승만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익 인사인 김구 같은 경우도 이승만하고 입장이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구 같은 경우도 반소련, 반공의 태도가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고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하자면 한민당. 지난 시간에 지주와 자본가 출신들이 만든 정당 한국민주당이 있었죠. 이 한국민주당은 한민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한민당도 어떻게 보면 우익의 대표적인 세력이었고요. 자, 이 우익 세력들 중에 그럼 중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냐? 바로 김규식이 있었습니다. 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손을 잡고 이 좌와 우의 갈등을 좀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해보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바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제1차 미소공의 결렬 이후에 단독 정부 수립이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분단의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걸 중재해보고자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도 하나 해두셔야 될 거. 이걸 미군정이 직접 지원해 줍니다. 자, 미 군정이 왜 우익 세력들,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우익 세력들을 지원하지 않고 중도 세력을 지원하느냐, 여기에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미 군정은 정해진 걸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하는 기관인 거예요. 미국 차원에서 지금 소련과 합의하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극좌 세력이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당장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걸 협의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가려면 그 둘을 중재할 수 있는 중도파들이 목소리를 커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언제까지는 46년 후반까지는. 자, 그래서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걸 결성하고요. 좌우 간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7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교과서 220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이건 꼭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좌우 합작 7원칙, 여기에는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용인 거고요. 좌우 합작 7원칙의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것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3상회의 결정에 따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거. 왜냐하면 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극자와 극우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중재하고자 했던 거니까 일단 우리가 남북 구분 없이 좌우 구분 없이 합작을 통해서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걸 위해서 미국과 소련도 공동회의를 빨리 재개해라
라는 걸 요구했던 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그 7원칙에 토지개혁이라든지 친일파 문제 등도 제시가 됐던 거죠. 그게 1946년 7월입니다. 즉 대략 한 3개월 정도간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냈던 거죠. 자, 그리고 미 군정 차원에서는 이 중도파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자, 입법의원이니까 일종의 의회, 즉 입법기관을 만들어준 거죠. 물론 임시기구였습니다. 당장은 미 군정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군정이 어떻게 보면 자문을 해주는 역할 정도이기는 한데요. 우선은 정식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도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는 기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의 의장으로 김규식이 선출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이 중도 우익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즉, 미군정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을 시켜주고 여기에 의장으로 어떻게 보면 김규식이 올라섰다라는 건 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같은 경우는 좌우합작위원회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조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미군정이 이 세력들을 계속해서 밀어줬던 거죠. 46년 말까지는. 자, 그런데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좌초되고 맙니다. 자, 기본적으로 좌우익의 주요 세력들, 아까 이야기했던 박헌영이라든지 김구,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 세력들이 여기에 불참을 했어요. 참여하지 않았고요. 좌우합작 7원칙이 결국에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익 입장에선 우익대로, 좌익 입장에선 좌익대로 좌우합작 어떻게 보면 중도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우익 세력들의 입장이라든지 좌익 세력들의 입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든지 서로 간의 입장에서 이 중도파 세력들을 회색지대에 있는 인물들, 명확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들, 우리가 보통 박쥐로 표현을 하죠. 박쥐 같은 인물들이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 우익 세력의 입장과 좌익 세력의 입장들 좀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이런 중재의 시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중요한 거. 47년 즈음이 되면, 이제 46년의 일이었죠, 이게. 47년 정도가 되면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인 냉전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 분위기가 소련과 어떻게 보면 척을 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7년 정도부터 미 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중도파 세력들을 지원해주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미 군정의 지원이 결국에는 47년 3월 정도가 되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점점 더 좌초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좌우합작을 이끌었던 한 축, 이 여운형이 47년 7월에 암살이 되면서 사실상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여운형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수많은 좌익 인사들이라든지 우익 인사들이 상대편의 테러에 의해서 암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이 완전히 중단되게 되고요. 47년 10월에는 이 위원회가 해산됩니다. 물론 김규식 같은 경우는 이후로도 좌우합작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이어가기는 하는데 이제 워낙에 세력이 축소가 되겠죠. 자, 게다가 국제적인 상황마저도 이런 좌우합작이라든지 아니면 중재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의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에는 결렬이 됩니다. 자, 워낙에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5월에 휴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타임이 되게 길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47년 초반에 2차 미소공의를 다시 엽니다. 마지막 시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정당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킬 건지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결국엔 아무런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47년이 되면 냉전의 격화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되게 심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당시까지의 입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의를 개최하고 이 미소공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최대 5년 이내에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정식 정부를 수립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스크바 결정을
이제는 무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는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소련과의 협의 없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다 넘긴다? 국제연합에 넘깁니다. 자, 유엔이죠, 보통. 이 유엔에 넘겨서 국제연합 차원에서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 즉,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있죠.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걸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엔에서의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총선거를 통해서 바로 정식 정부를 수립하자는 겁니다. 즉, 45년에 있었던 모스크바에서의 3상회의, 3국 외상회의 결정이 있죠. 이걸 폐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을 한 거죠. 이게 47년 11월입니다. 자, 근데 알아두실 건 이 당시 인구가 대략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2대 1.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총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지면 남한 지역에서 2, 북한 지역에서 1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한 지역은 미국의 입김이, 북한 지역은 소련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총선거가 결정이 되면 새롭게 수립되는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의도를 했던 거겠죠. 자, 이런 의도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소련 같은 경우,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남북한 총선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이 선거를 관리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즉, 선거 준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결정은 실천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재논의됩니다. 그 결과 결정이 뭐냐?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라는 거죠. 이게 48년 2월의 일이에요. 자,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뭘까요? 38도선 이 남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총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결정이 난 거죠. 이게 1948년 2월의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요. 처음부터 분단이 결정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 어떻게 보면 좌우익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지고요. 이런 좌우익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중재하려고 했던 좌우 합작 단체들, 다양한 중도파 세력들 어떻게 보면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국제 정세 또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을 극단적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유엔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재논의가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38도선 이남 지역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1948년 2월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에는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벌어질 때까지 대략 3개월 동안 이 총선거의 실시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 중심이 됐던 인물이 아까 봤던 김규식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좌우 합작에 어떻게 보면 중재를 노력했던 인물인 거겠죠. 자, 여기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입장이 조금 달랐던 김구가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반공 반소련의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자, 반탁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 어떻게 보면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안 있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처음에 결정됐던 거. 이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였어요. 자, 그런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자 소총회에서 이 국면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김구가 결국에는 김규식하고 손을 잡고 남북 협상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남북 협상 같은 경우는 이런 태동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국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것 같은데, 이런 국외의 정세를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 내부에 어떻게 보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국외 정세를 극복해보자라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948년 2월 김구와 김규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부인 김일성과의 남북 정치유인 회담을 제의를 합니다. 즉 김구와 김규식이 남쪽의 대표가 되고요. 이 남쪽의 대표와 북쪽의 대표들끼리 정치유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방향을 만들어 보자. 지금 이런 단독 선거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자, 이 움직임을 북한 지도부 측에서 수용을 하면서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개최가 됩니다. 자, 김구가 38선을 넘어서 평양 지역을 방문해서 이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와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등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차찬송의 태풍이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모두 이 합의안을 무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김일성 등의 북한 지도부 있죠. 이런 남북 협상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기는 했었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 이전에요. 이미 인민군, 즉 북한의 어떻게 보면 군대를 창건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북한 지역의 훗날 헌법이 될 내용의 초안, 좀 글씨가 이상하죠? 초안을 이미 채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남북협상이 실제 성과를 얻기에는 힘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이런 남북협상을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유엔도 단독선거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이 단독선거가 결국에는 5월 10일에 실시가 됩니다. 자, 이건 38도선 어디에만? 이 남지역에서만 결국에는 실시가 되면서 이 남북협상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김구라든지 김규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50총선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즉 출마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50총선거 같은 경우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중도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우익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마를 하고 그들이 선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 총선거와 관련해서 또 기억을 해둘 게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과 여수 순천에서의 11구 사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억울한 희생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48년 4월 3일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끝나는 거 보면 54년까지 벌어진 사건인 거죠. 즉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면 48년의 4월 3일 48년 4월 3일에 벌어졌던 그 사건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주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들의 어떻게 보면 연속을 총칭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요. 제주에서는 47년 3.1절 기념 행사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47년 3.1절 기념 행사의 목표는 뭐였냐?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47년 3월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좌우익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남북 분단이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던 좌익과 우익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리고 사실 좀 좌익이 중심이 되긴 한 건데 이 행사 자체는, 자, 3.1절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시위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상황에서 그 시위대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는데요. 말을 탄 경찰이 지나치다가 아이를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찰이 그냥 훅 지나가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경찰이 워낙에 과격한 진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시위들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이 폭발한 상황에서 이 경찰이 그 시위 군중들을 대상으로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위는 훨씬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3.1절 기념행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의 시위가 지속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군정 같은 경우는 강한 탄압을 펼치게 됩니다. 경찰 병력을 증원시키고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경찰 병력을 훨씬 더 많이 파견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경찰 병력만으로도 부족을 하니까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는 북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익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좌익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태도가 강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청년단들이 많았는데 이 우익청년단들을 이제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이런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우익청년단들이 딱 내려왔을 때 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좌익, 빨갱이들이 일으킨 시위인 거잖아요. 여기에 과격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로도 지역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좌익 세력이 1948년 4월 3일에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던 겁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킨 사건 자체가 일단 4월 3일 4.3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이 무장 봉기대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물론 제주도민들 어떻게 보면 지원도 분명히 있기는 했겠지만, 자, 문제는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던 겁니다. 몇 년까지? 1954년까지. 제주도 전체를 완전히 봉쇄시켜 놓고요. 저항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대로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렇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학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해놨을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들 통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주 4.3 사건이,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실 건 4월 3일에 시작된 봉기 과정에서, 이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벌어진 사건을 제주 4.3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심각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결국에는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하겠죠. 그렇게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 사건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는 지시를 군 부대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군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진압을 하다가 정식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걸 이어받았겠죠. 자, 이 이승만 정부가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게 이 4.3 사건 진압을 명령을 내려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군 내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좌익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좌우익 간의 갈등도 당연한 거고 좌익 세력들이 남한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이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 같은 경우는 이를 진압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수습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 알아둘 건, 이 좌익 세력들 중에서도 이 진압이나 수습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지고 탈출한 인물들이 있겠죠. 일부 반군들이 6.25 전쟁 시기까지, 6.25 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53년이죠. 이 시기까지 지리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세력들로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이상하죠? 빨치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 소련어로, 그러니까 러시안 말이죠. 소련 말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러시안 말로 파르티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르티잔이 유격대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좌익 세력들이 여수라든지 순천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결국 진압되면서 소수의 세력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리산으로 속속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산 속을 통해가지고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가지고 저항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유격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유격대를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르티잔이 이제 음차가 막 되면서 빨치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보통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빨치산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수순천 11구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수립에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거. 그만큼 이 당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이승만 정부가 이거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진압을 펼쳤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사건 성격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남북의 분단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좌우익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좌우익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격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세가 국외 정세의 변화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이어서 이어지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대외적인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힘이 그리 크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쉬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국에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남과 북의 분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좌우익 간의 갈등은 격렬하게 벌어졌겠죠. 그럼 격렬하게 벌어지던 좌우익 간의 갈등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에 벌어진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거죠. 자, 그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요거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요. 이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겠죠. 요 과정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